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랍에미레이트 경제부 장관이 올 상반기 서울에서 경제공동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부담부 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건설 실적 시즌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매출 자체는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SK온이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배터리 음극재 개발에 나섭니다. 북미 현지 공급망을 강화해 IRA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랍에미레이트 경제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제8차 한 UAE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다보스 포럼에서 양국 장관의 만남을 통해 성사됐는데요. 한 UAE 경제공동위는 최고의 경제용역 플랫폼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에너지, 원전 등 기존 협력 분야부터 앞으로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 신산업과 방산, 문화 콘텐츠 등으로 협력 대상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분야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될 방침입니다.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의 절세 효과가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도 별도의 양도세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 달 말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요구에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8월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폭을 추가로 공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런 방안이 실제로 소비자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민세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수용해 실제로 금리를 얼마나 낮췄는지를 인터넷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승진 등으로 월급이 인상돼 상환 능력이 좋아진 사람들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 이어져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금리 인하 요구권이 크게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금융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신청 건수당 수용 건수, 즉 은행이 금리 인하 요청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요구권 접수는 약 90만 건에 달하는데 수용건은 25만 건 정도에 불과해 금융사들이 금리 인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금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리 인하는 은행별 신용평가에 따라 산정되는데 막연하게 수용률을 높이기는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금융당국이 마련한 세칙 개정안은 단순한 수용률에서 나아가 금리를 얼마나 인하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금융사들은 앞으로 평균 금리 인하폭을 공시하게 되는데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별로 나눠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개 정보를 더 늘렸습니다. 여기에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더 나아가 은행마다 달라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은행의 금리 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가 적극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수용하는 핵심 기준이 신용평가 점수라는 점에서 이번 공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소비자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현대건설이 건설업계 실적 시즌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매출 자체는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원화 가치 하락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연간 매출 21조 2,391억 원, 영업이익은 5,82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17.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8% 감소했습니다. 매출 증가를 견인한 건 해외 수주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우디 마르잔 공사, 이라크 바스라 정유 공장,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등 공정이 본격화됐고, 국내는 개포주공 1단지,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등 국내 주택 부문에서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8% 감소한 5,8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2.5% 감소한 4,850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 감소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지난해 3분기 이후로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한 손실을 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수주는 전년보다 17% 증가하며 연간 목표치 대비 124.9%를 달성했습니다. 필리핀 남부철도공사, 사우디 네옴시티 터널공사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와 광주 광천동 주택재개발, 이태원동 유엔사 부지사업 등 전방위 사업 수주를 통해 역대 최고치인 35조 4,257억 원을 달성한 겁니다. 작년 구조 클럽을 달성하며 도시정비 사업 부문에서 저력을 보여준 현대건설은 작년 수주 잔고도 전년 말보다 14.3% 증가한 90조 2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조 7,722억 원, 순현금도 3조 365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 등급으로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177.6%, 부채 비율은 111.9%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위축, 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유동성과 최고 신용 등급을 기반으로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현대건설 실적 공개에 이어 GS건설, 삼성물산, DLENC 등 건설업계 실적 공개 릴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SK온이 미국 소재업체와 배터리 음극재 개발에 나섭니다. 북미 현지 공급망을 강화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인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온이 미국 소재업체 우르빅스와 배터리 음극재 개발에 나섭니다. SK온은 최근 우르빅스와 배터리 음극재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SK온 배터리에 특화된 친환경 고성능 음극재를 연구 개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음극재 생산의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각화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양사는 우르빅스가 정제한 흑연을 바탕으로 한 음극재를 SK온이 개발 중인 배터리에 적용한 뒤 성능을 함께 연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SK온은 우르빅스로부터 음극재를 공급받아 미국 내 SK온 배터리 공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4년에 설립된 우르빅스는 배터리용 친환경 천연 흑연 가공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으로 현재 애리조나주에 연산 약 1,000톤 규모의 음극재 생산 라인을 구축 중입니다. SK온은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보수적 기업 분위기를 가진 곳으로 꼽히던 금융권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금융권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교체 수순을 밟고 젊은 세대들을 전진 배치하며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보수적인 문화가 짙었던 금융권의 분위기가 최근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고 경영자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지주가 모두 세대 교체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농협금융을 시작으로 신한금융 우리금융그룹의 회장이 연달아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손태승 회장은 어제 첫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용퇴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완전 민영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룹의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을 선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간 금융권 CEO들은 무리 없이 연임에 성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끊임없는 금융사고들의 강력한 내부 통제를 주문하면서도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CEO 연임 공식은 깨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같은 흐름은 계열사의 세대 교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을 포함해 농협금융, 하나금융은 은행 등 핵심 계열사 CEO 자리에 50대 젊은 리더들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주로 60대였던 전임자들에 비해 연령이 크게 내려간 모습입니다. 1970년생 임원들도 대거 배출됐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1971년생 최연소 부행장이 탄생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은 뭘까? 최근 금융권에서는 연공 서열보다 성과 중심의 인사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연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과감한 조직 쇄신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금융사들이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 전환도 세대 교체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는 세대는 확대되고 디지털 금융이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젊은 인재 영입 분위기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긴 했는데 이 보험금 청구 과정이 좀 번거롭다 보니까 청구를 안 하고 또 미뤄두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 이게 14년째 진행 중인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좀처럼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안개 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금융부의 김미연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재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찾아 각종 영수증과 서류를 뗀 뒤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조사 결과 이런 이유로 최근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사라진 금액은 7,500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와 간소화가 도입되면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될 전망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병원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보내주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가 2009년 처음 공론화됐을 때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증가 등을 우려해 반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력 등 각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의료계는 진료비 정보가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병원의 민감한 수익 정보인 비급여 부문이 전산화되면서 표준화될까 봐 꺼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각자 이익을 놓고 지금 약간 다투는 형국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면 보험 가입자들은 편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이 문제를 두고 해결 의지를 보인 바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실손 청구 간소화를 제시했었습니다. 실제로 당선 후 정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직속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핵심 추진 과제에 이 문제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업계는 오랜 이 논쟁이 모처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논의가 많이 보이진 않는 상태이지만 대통령 관심 과제로도 선정된 만큼 이르면 올 상반기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업계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의료계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 논의에 진척이 없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의료 데이터를 받아 보험사에 넘길 중개기관 선정에 있어서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보험업계는 중개기관으로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즉 심평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평원은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에 시스템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비용과 신뢰성 등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란 주장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중개기관을 민간 피테크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할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강제화되면서 결국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가 전가될 거란 반박인데요. 이 때문에 각 의료기관별로 민간 피테크 업체를 선정해서 보험금 청구 여부를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법안이 통과돼야 제도 도입에 물꼬가 틀 텐데 업계 간 견해 차이가 지금 워낙 크다 보니 올해 첫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이 법안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같은 의료계 내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아예 받아선 안 된다는 강경파가 존재하고 있어서 실손 청구의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이게 줄다리기가 지금 길어지는 거거든요. 가장 큰 불편을 겪고 피해를 겪는 건 결국 보험 가입자들일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이게 해결이 될까요? 네, 해결되면 좋겠지만 일단 양쪽 간 양보 의사가 없는 만큼 올해도 해결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제3의 중개기관을 선정하는 등 절충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업계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과 관련해서 먼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개기관이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또한 추후에도 이런 법률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언이나 약속을 우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먼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고 난 뒤 이후에 소비자, 의료계, 보험업계,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실손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미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노조가 설 이후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명절 이후 파업인 만큼 택배 대란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건 매한가지겠죠. CJ 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회도 대국민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택배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올해 택배비 인상에 따른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설 연휴 이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수수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데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거부를 한다면 파업의 강도를 조금씩 올려갈 수밖에 없고. 택배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1년 4차례 파업을 단행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고 지난해 2월에는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해 소송 중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노조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부분 파업 시점을 설 이후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CJ 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회는 이번 파업 예고에 대해 대국민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3월 노조가 공동 합의문을 통해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했음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대리점들하고 교섭도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그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태업을 한다는 것들은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CJ 대한통운 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 택배비 인상은 원가 상승 부담 해소와 작업 환경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며 택배기사 복리후생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설 명절 이후 부분 파업을 공언한 상황인 만큼 택배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파업 예고에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설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업계 한바구음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다가온 설, 짧은 연휴에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행사별 설 연휴 패키지 상품 예약률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모두 투어는 9,181%, 하나투어는 7,015%, 인터파크 투어는 3,187%나 증가했습니다. 한 해 사이 증가폭으로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체제가 시행되며 입국 제한 조치가 풀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해외여행 수요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설 연휴와 비교해도 50% 이상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까지 대내외 변수가 많아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는 어렵지만 여행업계 입장에선 하계 시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분 좋은 실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요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도 이제 공급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그 높아진 가격에 소비자들이 그 여행 상품을 충분히 소비를 안 할 테니까. 한편 이번 연휴가 짧은 탓에 비교적 가까운 여행지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일본, 동남아의 도시들이 주요 항공사의 항공 노선 판매 순위 1, 2, 3위를 전부 차지했습니다. 여행업계는 설 연휴 실적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분석해 향후 영업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자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신량도 많아질 전망이라 이 통사들은 사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설 연휴를 맞아 무선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설 당일 전국 데이터 사용량이 평상시 대비 2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을 중심으로 5G와 LTE 기지국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LG U+도 같은 기간 비상운영 체계에 돌입하고 중요 거점 지역엔 현장 요원의 배치, 상시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출 계획입니다. KT는 20일부터 25일까지 네트워크 집중관리 체제 운영에 나섭니다. 네트워크 긴급복구 임시 태스크포스를 꾸렸으며 올해는 해외여행객을 위해 로밍 트래픽도 집중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 통사들은 연휴를 노린 사이버 공격 대비에도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전담 조직인 사이버 위협 대응팀을 신설한 SK텔레콤은 기본 보안 위협, 신종 사회공학적 범죄 등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고도화되는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 이번 연휴에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사는 전담팀 신설을 통해서 경찰청,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이 줄어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KT는 디도스 공격 실시간 감시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새해 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보이스피싱 등의 차단 작업과 실시간 감시를 강화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해상임무용 수직 이착륙 무인기 사업에 진출합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다 보니 신속한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박세아 기자입니다. 무인 비행체가 수직으로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장점을 결합해 긴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카이는 해상임무용 수직 이착륙 무인기 사업 진출을 위해 해외 선진업체와 기술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어제 사천 본사에서 미국 노스롭 그루먼과 기술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NG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개발 위험과 소요 기간 등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해군이나 해경 등 광활한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감시, 정찰, 표적 획득 등 영해 방어 임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이는 국내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한 군단급 무인기인 송골매 개발을 시작으로 자체 선행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인기 기술을 확보해 왔습니다. 현재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AI, 빅데이터 등 미래 첨단 기술을 내재화하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신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미래 첨단 무인기 시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이 관계자는 미래 무인화 시대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차세대 무인기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신개념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 급증하는 무인기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